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여야는 그야말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두 분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의 시정연설, 그러니까 예산안 시정연설이라는 게 결국은 내년에 돈을 이렇게 쓸 겁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런 건데 오히려 언론의 관심은 앞에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짓느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 눈에 띈 대목은 오늘 하루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악수를 3번 하더라고요. 사전 간담회 때 한 번 하고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한 번 하고 나오면서 한 번 했더니 3번의 악수가 좀 기억이 남고 또 두 분이서 뭐 그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만나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후에 진행된 국회 일정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국회 말을 바꾸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은 좀 보여줬다는 게 오늘 국회에서 일어나는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은 거의 한 해 평균 9%씩 예산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뭐 초유의 사태 있었기도 했지만 굉장히 재정을 정말 저는 항상 그런 말 쓰는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걱정 없이 돈 마음대로 썼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 후에서 돈을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적자, 그러니까 세금이 덜 거친다는 게 상황에서 덜 거친 상황에서 어떻게 살림을 짤 것이냐. 그래서 긴축 재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인기를 얻기는 힘들게 예산을 짜고 있구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에 실제 서민 경제는 상당히 어렵고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 됐어야 되는데 대통령 시정연설 말씀 중에는 이제 그런 국민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정부의 정책 실패였죠. 작년에 IMF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당초에 2.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최종적으로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측치를 또 높게 잡고는 있지만 지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른 국가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더 더뎌지고 있거든요. 내년 성장률 예측에 대해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게 올해 성장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금 성장률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걸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에서는 그냥 말씀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정 재정만을 이유로 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예. 자, 앞서 긴축 재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그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분야, R&D 분야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관련된 우려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질적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관련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 R&D,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우리나라 수준이 흔히들 5대라 그래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많다는 얼마냐 하면은 30조 원 정도인데 이게 3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은 국방 예산의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액수로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그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연구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게 결과가 나왔느냐는 대목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심지어는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적 투입한 만큼 30조 원을 투입한 만큼
뭐 투입 대비 효율이 있었느냐? 이게 돈이 뭐 연구비를 어떻게 보면 뭐 가운데서 가로챘다 이런 범죄적 행태보다는 이게 제대로 집행된 거야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돈이 쓰여지는 거야 이런 대목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눠먹기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나눠먹기 했다든지 이게 왜 일반인들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과학 기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아서 언젠가라면 손을 봐야 된다, 시행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서 했는데 지금 과학기술계에서는 아마 예산이 줄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 많은 모양인데 분명한 것은 국가개발 예산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이나 시장에서 못하는 영역, 다시 말하면 미래 첨단 기술이라든지 정부가 단기간에 효과가 안 나오는 장기 투자 과제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 부응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대목이 아니고 사실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진행돼야 되는 거네요. 다만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AI, 우주과학 이런 데 나름 새로운 데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니 글쎄 뭐 좀 평가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조 변호사님. 그 차기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평가해서 삭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죠. 근데 R&D 예산은 좀 달랐습니다. IMF 때도 삭감된 바가 없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 R&D의 중요성이 그만큼 컸고 미래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R&D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삭감을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하려고 하면 근거가 명확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방망한 예산 운영 등 그리고 최근에 급증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게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각 삭감되는 예산이 각 정부 기관이나 어떤 예산 항목별로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못된 평가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전부 거의 일률적인 삭감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운영에 대한 평가, 방만한 예산 운영이 지적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일괄 삭감을 지시했고 실제 예산 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삭감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면 실제 적재적소 예산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내년에 당장 R&D 분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가 경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 앞서서 여야 순서대로 호명하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보다 먼저 호명을 했습니다. 또 연설 전후에는 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런 행보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지금 국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차이가 뭐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모든 언론인이 문의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협치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모아진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왔을 테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국회 가서는 내가 여야 야당과도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나온 게 보통 경우는 이제 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이렇게 나오는데 의장과 부의장 설명하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그다음에 김기현 국민의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원내대표 순서를 보니까 홍익표 대표님 원내대표님 뭐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국회에다 손을 내미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손을 내밀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 거죠. 네. 민주당에게 손을 내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조규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 언급 자체가 굉장히 낯설 만큼 실제 야당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협체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를 존중하겠다, 또 협치를 하겠다는 일단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정연설 전에 지금까지의
대야 관계 또 국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소외나 입장 표명이 좀 있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협치를 말하면서도 여야 어떤 대화가 없었다는 것, 정치가 부재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부터 시작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을 무력화한다거나 야당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거나 이게 이제 국회의 어떤 입법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구체적인 양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한 정도까지 실제 어떤 변화를 기하겠다 그 어떤 의지로서 오늘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또 하나 좀 주목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첫 소통이었습니다. 앞서 큰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전 환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운데 두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앉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헌법재판소장님, 뭐 대법 원장 권한대행 이런 분들이 왔으니까 국무총리 빼고 아마 여러분의 있는 상황에서 아마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비공개 환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져요. 남는 거는 말씀하신 앵커가 묻는 3자 회동이 될 터인데 저는 3자 회동 가능성이 뭐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오늘 3번이나 악수를 했고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냉대도 받았지만 또한 따뜻함도 느끼는 그런 대목이 있었다면 3자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봐서는 뭔가 검찰 쪽에 기소가 좀 종료되고 나서 기소 절차가 정리되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건 자체가 사법 리스크 자체가 다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에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만남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지난번까지는 뭐 이 국회 사전 시정연설 전에 만남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지난 시정연설 때였을 겁니다. 아마 이 오늘 같은 자리조차도 야당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실제 그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 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오부 요인 간의 이제 만남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들 간에 좀 심도 깊은 또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국회 협치의 출발이란 의미 부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 의지를 보이셨으려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와 한번 만나겠다라는 것을 오늘 회동 자리든 아니면 국회 연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야당 대표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만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사 표현으로 해서 국회 뭐 예산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그런 방식으로 구했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어떤 전향적 입장을 가지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서 이후에 이제 지금 제안되고 있는 3자 회동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런 대화가 좀 복원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포시 외에도 구리나 광명, 고양, 하남시를 비롯해서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이 원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포시부터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뭘 추진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분도 그러니까 경기도를 경기 북부와 북도와 남도로 나누자고 하는 추진하고 있고 근데 김포가
경기 북도로가 되는 북도. 근데 김포 주민들 입장에 우리는 한강 이남이다. 한강 이남에 있는데 왜 우리가 북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구 김포시 아마 8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권은 서울이니까 우리가 경기 북도로 안 되고 차라리 옮긴 다음에 행정구 개편을 한다면 서울시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김포 시민들 사이에 먼저 나오고 그 김포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앙에서 잘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 김포 시민들이 원한다면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다른 지역도 말씀하신 대로 구리, 광명 이런 데가 원하면 전제가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원하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주민 투표나 이런 게 된다면 절차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결의해야 되고 찬성해야 되고 경기도의회가 찬성해야 되고 서울시의회가 찬성을 해야 돼요. 또 김포시민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죠.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어찌됐건 출발은 시작은 김포시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경기도와 김포시 때에서. 네. 실제로 김포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들까지 다 편입시키겠다는 것 한마디로 뭐 서울을 더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 안을 꺼낸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총선을 의식했다고 봅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아마 신도시 광역 대책을 관련된 간담회를 김포시에서 가지면서 이 얘기를 네. 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김포시가 제안해 왔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 개편, 특히 서울의 인근 도시를 편입하는 문제를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여러 가지 그 절차적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의 뜻을 물어야 되고 서울시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거쳐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논의가 아직 숙성되지 않은 가운데 김포시의 제안만을 받아들고 어제 그런 메시지를 바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여당 대표가 냈다고 하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준비된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이에 또 맞춰서 오늘 또 원내대표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만약에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내년 총선의 구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일거의 프레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변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보는 수도권 선거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카드라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요.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도 따져봐야 되고 서울을 메가시티로 키우는 것이 지금 도시정책에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것이 경기도의 이해와 맞는지도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전처와 내용을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 때 띄우고 이걸 통해서 표만 얻고 나중에 추진 안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걸 선거 전략으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뭐 뜬금없는 발표다,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런 반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지역 의석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저게 정략적이든 아니든 간에 표심을 흔드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김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경기도 북도 들어가실래요? 서울시로 가실래요? 하면 뭐 절대 다수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편입이 낫다고 할 거 아니에요.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 전략에 나오는 게 그 대목이잖아요. 출퇴근 문제가. 그렇다면 또 민주당에서도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민주당에서는 좀 신중하게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지금 저 남부 쪽, 그리고 부울경도,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라는 말을 썼던 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예요. 그 정도 여기에 메가시티화 한다는 데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었어요. 그러면 서울만 왜 안 되느냐?
수도권 집중에 반대하는 논리로만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대할 수 있겠냐는 대목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당장 보시죠. 과천하고 광명 같은 데는 아시는 대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전화번호 0이 있어요. 02.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생활권은 모두가 전부 다 광역버스니 뭐해서 서울로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경기 남도에 묻고 있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생활 여건의 변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뭐 앙등, 재산 가치 정식 이런 것 때문에 서울 편입을 원하는데도 반대한다. 유일한 이유는 수도권 커지면 안 됩니다. 서울 커지면 안 됩니다는 논리일 텐데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 들어요. 예, 표심을 흔들 만한 이슈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실제 수도권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결과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먼저 제기했든 간에 서울과 지역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이익이 된다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방에서도 작은 어떤 행정구역을 이 통합하고 편입하는 데는 3년씩 걸립니다. 서울을 확대하는 방식의 이 경기도 김포시 등을 편입하는 문제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따져야 되는 걸쳐야 되는 절차만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고려를 하면 이것을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인다. 특히 이걸 가지고 개발 심리를 자극을 해서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그 주민들, 국민들 금방 아시거든요. 이런 의도로 추진된 거고 이렇게 제시된 정책이고 공약이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김포에서 시작돼서 뭐 구리, 고양, 남양주, 의정부 막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의힘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선거 전략으로서 유효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덧붙이면 행정구역 개편이 어차피 이게 논의된다면 이 수도권 그러니까 몇 개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이런 문제보다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당답게 내놓는 게 훨씬 더 정면 제대로 된 접근이라는 점은 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인구 소멸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지방 가면 거의 다 뭐 10년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 저도 옛날부터 나왔던 뭐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100만 명에 50개라든지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소규모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낫지 다른 지역 말도 없이 설명 없이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오해는 받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내놓은 이후에 대상자 중에 한 명인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도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강한 반발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혁신위가 내놓은 1호 안건 대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당사자들 그러니까 3인이라는 표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징계 해제, 징계 철회죠. 네. 그게 3인이라면 정치 용어인데 어차피 뭐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뭐 최고의 상정해서 대표가 결정하면 징계 없어지는 거예요. 징계 취소되는 거니까 그 절차는 끝나는 거다. 다만 저 두 분은 왜 저러느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고문직을 해촉당한 이후에 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징계받을 사안이 아닌데 징계받았다는 네.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우는 느낌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좀 경우가 좀 다른 게 자신이 대표직을 내려놓게 된 징계를 받게 된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징계를 뭐 이준석 징계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러에 대한 징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의 최종 수혜자가 김기현 대표였고 그 중간에는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준석 전 대표의 향변이 있는 거예요. 네. 둘은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둘 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왜 유지돼야 되는가는 의문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으면 비대위로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속되면서 자기들 징계를 풀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에 대한 징계, 김재원 씨까지 3명은 징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1호 안건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고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해당 당사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면이라는 말 꺼낸 것 네. 자체부터가 좀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징계 취소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이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제안이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반응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왜 사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뭐 김재원 최고야 뭐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달리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사면을 명분으로 해서 이분을 끌어안겠다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통합행보로는 보이지만 실제는 이 명분, 통합의 명분을 쌓으면서 여전히 당내 내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윤, 비윤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배제하는 실질적인 어떤 과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이후에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 의원의 기득권 배제 문제, 수도권 출마 언급이 바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도 기득권 타파 또 영남권 의원들의 뭐 희생 이렇게 말씀을 하고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 지금 한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실 출신들의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꼼짝달싹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남권의 기득권 타파라는 뭐 외형적인 어떤 성과를 얻으면서도 그분들이 수도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승부가 어렵기 때문에 자리는 비우게 되고 영남권에는 또 다른 분이 채우게 되겠죠.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까지 예상해 본다면 혁신위가 제기하고 있는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혁신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국민의힘에 요구되고 있는 어떤 그 혁신의 실질과 다르게 지금 김기현 대표 지도부 또 대통령실이 원하는 바의 국민의힘의 운영 방향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혁신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말하는 바에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친명계 5선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 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선관위가 내년 총선 후보 경선 때 실시할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의결했는데 아무래도 총선 기획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아주 이제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경선 규칙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최근에 소위 말하는 비명계의 어떤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총선 경선 관리의 공정성에 문제 없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뭐 과거 총선에서도 보면 실제 여론조사에서 표기하는 경력에 뭐를 넣느냐가 그 경선 결과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 적어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당원들의 어떤 지지율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미리 이러한 부분을 결정을 함으로써 공정성 시비가 없다는 부분을 지도부 차원에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을 좀 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당 내부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박 농도가 높은 이른바 수박들에 대해서는 한 뭐 여러 군데서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 특보 또는 이재명 뭐뭐뭐 이런 타이틀과 와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 해보면 이재명 특보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도 현직 의원들한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근데 여론조사 누가 하느냐?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객 출마의 여론조사 기간까지 한편이 돼서 현역 비명계 의원들을 밀어붙이는 코너로 모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당에서도 한 6년 전인가요? 박근혜 이름을 쓰냐 안 쓰냐 하고 이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다, 박근혜 대표 뭐다 이런 그런 게 된 적이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여론조사 할 때는 쓰지 말자로 아마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